예,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시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행정입법이죠. 자, 원래 이제 국회입법의 원칙이잖아요. 예, 국회입법의 원칙인데 국회가 전문성이나 아니면은 그 업무의 시간적 여유나 뭐 비용적 여유 이런 것 등 때문에 모든 입법 사항을 국회가 다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의 위임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행정부가 입법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행정입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일반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거 또는 그 규율 이것을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성이 있다. 즉 대외적 효력과 재판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규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행정규칙이 됩니다. 자, 법규명령은 다시 의회가 법률로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위임명령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아니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세부 절차나 뭐 형식 같은 거를 제정하는 거를 집행명령이라고 하고요. 자, 법규명령은 헌법에 목록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렇게 6개의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보통 뭐가 있냐면 훈령 예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령 예규로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럼 먼저 법규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추상적 규율, 즉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성, 대외적 구성력과 재판규범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그 위임명령, 특히 위임명령의 한계가 문제가 돼요. 그죠? 위임명령을, 위임하는 입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즉, 어떤 것은 법률에서 직접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것은 위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위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위임의 명확성. 이른바 포괄이임금지 원칙. 이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첫 번째에 대한 답은 본질성 이론이죠. 본질적인 것은 의회에서 정해서 법률로 정하고요. 그죠? 본질적이지 않은 거는 행정입법으로, 법규명령으로, 위임명령으로 위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뭐가 본질적이냐가 문제죠. 기본권적 중요성과 의회가 갖는 특수성이 있죠. 그죠? 사회 여론 형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 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봐서 의회에서 직접 제정한다. 입법 절차에서 규율되어야 할 고도의 필요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요. 예, 그 위임의 척도가 중요하죠. 법률에서 대강 예측할 수 있으면 된다. 즉 법률 해당 조항이나 관련 법률을 읽어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될 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하면 포괄이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랬습니다. 그게 척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의 이론이라고 그랬고요. 그 일반 법률 해석을 통한 예측 가능성, 즉 당의 조항만 보는 게 아니고요. 당의 법률 조항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해당하는 법률 전체를 읽어봐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 영역일수록 그죠? 더 엄해지고, 그죠? 다양한 사실관계로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좀 완화될 것이고, 이렇게 규율의 효과와 규율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이 명확성의 잣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명령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임명령은 이 법률적 합성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법률 우위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확해야 되고, 신뢰보 원칙이나 평등 원칙과 같은 헌법성의 원칙이 위반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집행명령은 새로운 사항을 정하면은 안 되겠죠. 위임이 필요 없지만은, 집행명령은 위임은 필요 없지만은, 새로운 사항을 정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자에 있는 법규명령은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공정력은 행정행위에만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 그 자체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죠?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죠?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처분적 명령 조례가 아닌 이상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취소 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체적 처분을 재판하는 김에 그죠? 선결 문제로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구체적 규범 통제, 뭐 부수적 규범 통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해서 위헌 위법으로 판정되면은 법규명령이 해당하는 법규명령이 무효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무효는 아니고 그 사건에서만 적용이 배제되는 거냐? 라고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개별적 효력설이죠. 개별적 효력설이고 다만 판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후속 사건에서는 그 판례를 존중하겠죠. 예. 그 다음에 행정규칙으로 가게 되면 행정입법 부작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행정규칙으로 가게 되면 특히 행위통제규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법규명령처럼 행위통제 규칙을 어긋난 처분을 하게 되면은 마치 바로 위법한 것처럼 보여서 이게 행정규칙 중에서도 이제는 법규성이 있는 게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 행정규칙 때문에 행정의 관행이 형성이 됐고 왜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선했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그렇게 했냐라고 그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 원칙을 매개로 해서 그 처분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앞에 견해대로라면 직접 효력설이 되는 거고요. 뒤에 견해대로라면 간접 효력설이 된다고 설명을 했죠. 예. 판례는 간접 효력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론.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주로 제재적 처분 기준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적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는 행정규칙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 또는 불령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으면 예컨대 이제 음주운전 0.01%, 0.03%면 면허정지 뭐 70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는 게 도로교통법 행정자치불령으로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법규명령 형식인데 내용은 행정규칙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법규명령으로 볼 거냐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거냐 법원도 이거를 법으로 인식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법규성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판례는 독특하게도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이라고 보고 불령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이라고 본다. 이런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위임고시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위임고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헌법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그렇게 어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해놓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사항을 고시로 정했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법률 있잖아요. 그 어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그 법률이 위헌이냐의 문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명령 목록 6개가 한정해서 열거한 거냐 아니면 예시적인 거냐의 해석론하고 치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예.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예시적인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행정규칙으로 정해질 사항은 위임될 사항은 본래 법규명령으로 위임될 사항보다는 다소 좀 뭔가 좀 기술적이거나 좀 경미한 사항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대로라면은 이른바 제한적 긍정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법령이 전문 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돼서
위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면 법규 명령은 과연 무슨 효력이 있는 거냐? 이걸 법규 명령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냐? 형식에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 내용에 따라서 법규 명령으로 볼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까지 설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자, 지금까지 이제 행정작용의 형식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행정행위하고 그 다음에 행정입법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할 일은 그 밖에 행정작용 형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약이에요, 확약. 확약이란 행정청이 장래를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령 또는 불발령에 관해서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확약이라고 합니다. 확언이라는 게 있어요. 확언은 이 행정처분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장래에 어떤 행정작용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약속하는 행위를 확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언의 일부가 확약이 되는 거죠. 네, 확약이 되는 거죠. 예컨대 뭐 내인과 가허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해서 확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대두되는 얘기는 자, 확약은 아직은 종국적인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장래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장래의 어떤 것을 약속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종국적인 어떤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아니라서 처분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처분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근데 갑은 이제 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즉 우선순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갑은 면허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그죠? 앞으로 우선순위를 받은 것, 요게 바로 확약이 되겠죠, 우선은. 그죠? 그러면 을은 이 합격,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 아직 저기 면허는 안 받았어요.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 이 우선순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직 확약 단계에서는 아직 처분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그 다음 또 하나 쟁점 뭐냐. 자, 이 갑은 이 우선순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을한테 면허가 갔어요. 이때 생각할 수 있는 법원칙은 뭐죠? 신뢰보원칙이죠. 네. 신뢰보원칙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아닌데. 갑이 30점을 받았고요. 을이 30점이 아니라 90점을 받았고요. 을이 85점을 받았어요. 근데 병이 30점을 받았어요. 근데 커트라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판례 사안인데 이야기 식도로 이렇게 제가 비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병은 우선순위 탈락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 탈락은 확정적인 거죠. 면허 거부 처분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병은 이 우선순위 탈락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약이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확약을 할 수 있다. 왜냐면은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령 속에 확약을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약은 상대방
그러니까 행정청 스스로 자기 구속이 되는 거죠. 확약을 하는 순간이요. 예, 근데 그 구속력은요, 물론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데 반드시 있는 건 아니죠. 예컨대 행정행위 철회 사항 같이 되는 경우에 행정행위도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정 변경이 생기면요. 확약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이 도래하면, 즉 일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신청이 없거나,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확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불가항력이나 기타 사유로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거나, 뭐 아니면 확약 자체가 애초부터 위법했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확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확약에 대한 권리구제, 아까 확약을 했는데, 우선순위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면허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의무이행 소송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 소송이 법정돼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지금 의무이행 소송이 없잖아요? 예, 아직 법정돼 있지 않잖아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아니면 만약 부작이었다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예,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으로 갔어요. 자, 행정계획은 뭐 행정계획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정의부터 볼게요. 행정계획이란 상호 관련된 정합수단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의 행위 형식을 행정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행정계획도 조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 행정계획이 일단 행정행위냐 아니냐, 그죠? 행정계획이 행정행위냐 아니냐를 가 일단 쟁점이 많이 됩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행정행위냐 아니냐를 살펴보냐면요. 이것이 어떤 국민의 권리움에, 어떤 행정계획이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행정계획이 과연 행정행위냐, 즉 처분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행정처분이냐 아니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통 행정계획, 특히 행정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 같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요. 이게 뭐겠어요? 서울이죠. 예, 그렇게 좀 가정을 해주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일단 서울 지도입니다. 자, 서울이 장기적인 어떤 발전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이 장기적으로 뭐 예컨대 한 20년 정도 후에 서울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어떤 청사진 비슷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서울이 뭐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뭐 이렇게 도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무분별해지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겠죠. 예, 그거를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어요. 일단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기본 계획. 국토계획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서울이요, 이 섹터를 나누어서요. 그죠? 서울에 주거지역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녹지지역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섹터를 나누어서,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이거는 뭐 자연보존지구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상업지구다. 상업지역이다. 이런 거를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자, 같은 주거지역인데,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여기는 뭐 예컨대 한강변이니까, 그죠? 전망이 좀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런 군데를 미간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끼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죠. 주거 지역이면서 공업 지역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거 지역이면서 미관 지구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구역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서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안 되겠죠? 그죠? 환경상의 문제나 아니면 군사보호상의 문제 때문에 서울을 둘러싸고 뭐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린벨트라고 하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경기도가 서울이 됐겠죠. 무분별한 확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아주 상당히 유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 안에요. 화장장도 있어야 되죠. 그죠? 화장장도 있어야 되고, 뭐 도로도 있어야 되고요. 올림픽대로, 뭐 강변도로. 이렇게 도로도 있어야 되잖아요. 광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요런 거를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거를 도시 계획 결정이라고 합니다. 도시 그리고 서울 중에 일부가 너무 노후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해야 되고 다시 재건축해야 될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뭐라고 그럴까요? 영향을 받아서 관리계획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그 자체로는 어떤 특정 개인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야겠죠.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그냥. 예.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정한 개인에게 권리움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사람이 공업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건축 허가가 안 받아줄 수도 있죠. 자, 어떤 사람이 화장장으로 예정돼 있는 땅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행위로 보는 거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가 그 240페이지 판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통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자, 행정계획도 적법 요건, 주체 절차, 뭐 내용상의 요건 등을 다 갖춰야 되고 효력 발생 요건도 갖춰야 되고 특히 행정계획은 인허가 의제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인허가 의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까지 이해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이에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예컨대 이 동네에요.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싶어요.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용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용도 지역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많죠. 그죠? 이거는 요 A라는 사람하고 요 안에 B라는 사람이 이게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요 지역 사람하고 요 지역 사람이 이익이 상충되는 수도 있고요. 그죠? 공익하고 공익 사이에도 이익이 상충되기도 하고 공익과 사익 간에도 이익이 상충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예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서 이익 형량을 할 때는 단순했잖아요. 그냥 공익하고 사익의 비교 형량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들이 엇갈립니다. 예, 사익과 사익 간에도 엇갈리고요. 사익과 공익 간에도 엇갈리고요. 공익과 공익 사이에도 엇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에 있어서요. 이런 거를 계획재량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익과 이익 사이에 올바른 비교 형량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형량명령이라고 합니다. 형량명령. 자,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개념을 일단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건 뭐냐. 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아까 처분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주거지역으로 갖는 것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랬을 때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지요. 왜냐하면 담당 재판부에서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사법심사가 형해화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형량명령에 의해서 이익 형량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사후적으로 심사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진다. 이랬을 때 가장 손쉽고 또 가장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뭐겠습니까? 절차적 통제죠. 네,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렇죠? 이익 형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행정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요.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되니까요. 절충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절차적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의 대법원은요, 이런 계획재량에 따른 형량명령을 그냥 일반적인 재량인 것처럼 판단을 했는데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판례 기조가 좀 변해서 이 형량명령에 대한 하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계획과 권리보호입니다. 자, 행정쟁송이죠. 아까 처분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획보장 청구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공표된 행정계획을 믿고서요, 신뢰하고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행정청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대로 안 했어요. 행정계획대로 안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익이 침해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청구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은 그런 신뢰도 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기는 있지만은 한편 생각해보면은 행정계획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죠. 행정계획이라는 거는 현실의 변화나 예측의 판단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계획의 가변성 때문에 신뢰보호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잘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원칙을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 존속 청구권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거냐. 계획 존속 청구권은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항해서 계획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행정청에게. 왜 계획대로 해라, 계획 변경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청구권인데, 이런 청구권의 관념은 잘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계획 준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준수 청구권도 계획에 위반된 행위를 하지 말고 계획대로 해달라라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계획 준수 청구권도 부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획 위반 행위가 처분을 갖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경과 규정 및 적합 원조 청구권인데, 이거는 계획이 만약에 변경되거나 아니면 계획이 폐지될 때 경과 규정을 두도록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권리가 있는 거냐,
근데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부정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 청구권입니다. 이 계획변경 청구권은 어디서 많이 봤죠. 이미 강의를 했죠. 거부 처분에 있어서, 그죠? 변경 청구권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공법상의 계약이에요. 일단 개념부터 보죠. 공법상의 계약이란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행정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공법상의 계약이 있고요. 개념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법상의 계약이 있고요.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견해가 달라지는데 보통 이거를 같은 거로 볼 거냐 아니면은 공법상의 계약에다가 행정청이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대가 행한 사법상의 계약을 포함시킬 거냐. 행정주체가 한 계약을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게 행정계약이냐.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행한 계약을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고 행정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면 공법상의 계약보다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공법상의 계약이 행정계획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같은 개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례는 더한 걸로 보는 겁니다. 공법상의 계약보다 행정계약이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공법상의 계약은 언제든지 그러면 체결할 수 있는 거냐? 특히 뭐하고 문제냐면요. 행정행위 대신에 행정행위는 일방적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예, 행정행위 대신에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단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유롭다.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유롭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 우위의 원칙은 작동이 되는 거죠. 공법상의 계약이잖아요.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계약인데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사법상의 계약하고 달라요. 그죠? 사법상의 계약은 민법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계약이 우선합니까? 민법의 조항이 더 우선합니까? 계약이 우선하잖아요. 민법은 달라요. 사법상의 계약은 달라요. 사법상의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법률을 깹니다. 다만 강행 규정이나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행정 주체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게 되면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작동이 돼서 법률에 위반되는 공법상의 계약은 무효죠. 만약에 이거를 사법상의 계약으로 규정 짓는다라면은, 그죠? 민법의 원리에 따라서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더 우선하지만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무효일 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판단하는 잣대가, 효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공법상의 계약이냐 사법상의 계약이냐에 따라서요. 즉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면은 그 계약과 어긋나는 법률 조항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강행 규정이 아니면은 계약이 더 우선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법상의 계약이냐 사법상의 계약이냐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25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도 많이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주로
전문직에 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죠. 원래는 공무원은 임용 처분, 즉 행정행위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고 말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이 사법상의 계약이냐, 공법상의 계약이냐죠.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자,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면은요, 그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근데 그 해지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중에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슈. 국공유 재산이 있어요. 그죠? 국공유 재산은 소유의 관점에 의해서 재산을 분류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합쳐서 이제 국공유재산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이 국공유재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재산이고요. 하나는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은 국공유의 곡물인 거예요. 곡물이 뭔지 아시죠?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공유 곡물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요. 그냥 사적인 물건이에요. 사적인 물건이 A라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B라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하등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우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재산의 대부나 양여 이런 것들은 사법상 계약인 거죠. 그 다음에 행정의 사법상 보조작용입니다. 예컨대 뭐가 있느냐면요. 그 도로, 국가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도로를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죠? 건설업체들이 참여해서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그 계약을 사법상의 도급계약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공법상의 계약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이 조달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달행정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면 일단 서면으로 해야 돼요. 계약을요.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액수 이상의 조건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데 입찰을 하지 않는 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든 사법상의 계약이든 간에 무효인 거죠. 예? 강행 규정으로 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세부적인 어떤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조항에 어긋나는 계약사항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다라면은 이게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면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법률적 합성 원칙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라면은 이거는 사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되죠. 따라서 강행 규정이거나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이상 계약이 우선하는 거죠. 예, 그러면 판례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계약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예,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게 판례다. 자,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이에요. 일단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속행위를 제외한 재량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면은, 특별히 반대가 없다라면은 이 재량행위를 대체하는, 가름하는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법상의 계약은 사정 변경이 생기면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사법상의 계약은 사정 변경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죠? 그게 아마 판례로 인정되는 게 입법으로도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판례로 인정됐었던 건데 신원보증 계약이죠. 신원보증 계약에서 뭐 그 직에서 뭐 그만뒀을 때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기
민법 해당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자, 민법에서 기본적인 사고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해지가 되는 게 아니죠.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공법상의 계약은 그거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상의 사실행위들이 있죠. 행정기관의 행위 중에서 사실상의 효과 발생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종류들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권력적 사실행위 있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성은 인정받는다.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예, 과거에 강의했던 거.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집행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대집행행위. 자, 그러면 대집행행위를 하다 보면 소송 진행 중에 처분성은 인정받아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됐는데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건물이 이미 다 철거가 돼버리면은 판결을 받은 판결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각하해버립니다. 소액이 없다고 해서 각하해버려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제도라는 게 생겼고요. 집행정지 제도라는 게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소액이 흥결되더라도 어떤 이 행위가 장래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에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해 처분의 소액은 없어졌지만 소액이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행정소송법상의 하나의 쟁점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소송을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나오니까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오늘은 지금 그거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지도예요. 자, 이 행정지도라는 게 재밌어요.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를 기대하면서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행정청이 그냥 일도 단면적으로 이렇게 어떤 처분을 딱딱 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행정작용을 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계도죠, 계도.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권고를 한다거나 조언을 한다거나 지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해서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 공식적인 행정작용을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고 좀 더 원활하게 행정이 운영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목적에서 생겨난 제 행정의 행위 양식이 행정작용의 형식을 우리는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 행정지도는요, 일본에서 개발된 행정작용 형식이에요. 통상의 경우에 서구에서 우리 동아시아로 이 법학이나 어떤 법률 조항이 수입됐잖아요. 그쵸? 네, 그랬는데 이 행정지도는 재밌게도 일본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그런 작용 형식입니다. 이게 다분히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거예요. 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비공식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죠. 그냥 공식적으로 처분을 쿨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행정 지도가 잘만 운영되면, 그죠? 아주 훌륭한 제도죠. 주민들 간의, 국민들 간의 마찰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원활한 행정이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악용되면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이나 이런 걸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은 행정청이 그래 따르지 않으면 그냥 따르지 않는가 보다 하고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면 좋은데 따르지 않으면은 뭐 보복을 한다든지 눈에 안 보이는 보복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불리하게 어떤
행정작용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왜냐면은 소송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한 얘기들이 풀어져 써져 있는 것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행정작용이에요.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뭐 경고, 권고, 정보 제공 이런 일방적인 비공식적 행정작용도 있고요. 쌍방적 비공식적 행정작용도 있습니다. 예컨대 협상 뭐 이런 거죠. 자, 경고, 권고, 정보 제공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죠. 예컨대 어떤 독성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경고나 권고를 행정청에서 하는 거죠. 예컨대 어떤 물질을 섭취하면 큰일 난다. 불량식품이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정보 제공은 그렇게 행위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교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념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집행으로 가서요.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요. 337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밑에 보면은 표가 있죠. 이 표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자, 행정청이요, 국민들에게 또는 주민에게 의무를 명해요. 의무를 명하면은 그런 행정행위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명이죠. 예, 하명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요. 않으면은, 자, 민사사건이라면 어떻게 했대요?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확정 판결을 집행관에게 주고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타력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적인 세계에 있어서 자력구제가 허용되면은 이거는 정말 정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행정법에서는 자력구제가 오히려 원칙입니다. 자력구제가 원칙이고 그거가 바로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행정집행이라고도 하고요. 예. 우리가 보통 부를 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청이 의무를 명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의무이행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의무이행의 확보를 민사와 다르게 행정 영역에서는 자력구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거를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 또는 뭐 행정집행 뭐 이렇게 부른다라고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은요, 강제와 제재가 있어요. 강제는 의무를 이행한 것, 의무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실력을 행사하거나 해가지고 의무 이행이 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강제라고 하고요. 제재는요, 제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훈을 얻겠죠. 제3자도 교훈을 얻겠죠. 아,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구나. 앞으로는 잘해야지. 라는 걸 제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든 제재든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죠? 강제는 직접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만드는 걸 강제라고 하고요. 제재는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아니고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강제에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이 있고요. 행정상의 즉시 강제가 있어요. 요 구분은 의무 불행이 선행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의무를 명했는데 또는 상대방이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상의 강제를 하는 거를 강제 집행이라고 그러고요. 즉시 강제는 그게 아니고요. 즉시 강제는 목전에 긴박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해야 하거나 아니면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때 하는 거를 즉시 강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의 구분점은 선행하는 의무 불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형벌이 있고요.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형법의 절차에 의해서 형사 절차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형벌이라고 그러고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다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개요를 이제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셨죠? 일단 강제하고 제재가 구분이 돼야 돼요. 강제는 직접적인 의무이행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재는 간접적인 과거의 의무 불행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에는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는데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는 의무 불행이 선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집행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죠? 개념만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있어야겠죠. 행정집행을 통과하는 어떤 법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없어요. 없고 개별법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징수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개별법에 단편적으로 법률이 규정돼 있어요. 원래 일제시대에는 일제강점기에는 행정집행법이 있었어요. 물론 일본 사람들 법이긴 하지만 행정집행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정집행법으로 인권을 탄압한 거죠. 뭐냐면은 예컨대 우리 독립투사가 있단 말입니다. 독립투사가 있는데 이 독립투사를 지네들이 무슨 오늘날로 따지면 뭐 국가보안법 같은 법이 있었겠죠. 그걸로 그분들을 체포 구속하려면은 그나마 반인권적인 법률이긴 하지만 일본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효과적인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행정집행으로 예비 검속 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단은 가둬놓는 거예요. 행정집행으로. 그러면은 행정집행이니까 영장이 필요 없죠.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미국한테 점령당해서 행정집행법을 해체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그거하고 관계없는데 우리나라도 행정집행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앞으로는 행정집행법이 이제 민주화된 사회니까 그런 염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집행법이 생겨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행정기본법에는 월요일날 뭐 제가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 행정기본법에서는 뭐 행정집행법을 만들 수 있게끔 기본적인 어떤 조치는 좀 취해놨어요. 행정기본법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이고 일반법이 없잖아요. 행정집행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행정상의 강제를 해야 되는데, 행정강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해당하는 게 없어요. 수단이.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민사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민사집행은 완결돼 있으니까. 완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문제의식이 그거예요. 원래 행정구제는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행정집행은 자력구제잖아요. 근데 법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대응하는 수단이 없으면은 민사소송을 통한 타력집행이 되느냐는 거죠. 판례나 통설은 거의 유사해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이 이미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일단 확정 판결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행정 집행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완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고요. 민사집행을 통한 해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들이 막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공급 거부니 공표니 과징금 같은 새로운 수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상 강제집행에서 대집행을 좀 봅시다. 대집행. 344페이지예요. 대집행은 일단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즉 다른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의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그러고요.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일반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일반법이 있어요. 자, 대집행의 요건입니다. 일단 대집행의 주체는요, 행정청이어야 돼요. 뭐 이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자, 예컨대요. 자, 행정청이 있고요.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의무자가 있어요. 행정청이 다이렉트로 의무 이행자한테 실력 행사를 가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대집행 방법도 있지만은 제3자한테 용역을 주죠. 도급을 주죠. 도급을 줘서 제3자가 의무자에게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행정청이 스스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직접 강제하고 좀 개념상 혼선이 생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서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뭐 철거 회사들, 용역 회사들 많잖아요. 자,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다.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일단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하면은요. 행정청이 명한 의무뿐만 아니라 법률 또는 법규명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직접 명령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하명이죠. 하명.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을 통해서 의무가 부과가 되고 그 의무 부과에 대한 불이행이 대집행의 요건이 되는데 법률의 규정이나 법규명령 또는 조례에서 직접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어쩌다 있겠죠.
드물게 있겠죠. 예. 그 예가 주 2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런 경우에도 대집행이 되는데 그 의무가 대체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 의사의 진료 의무나 아니면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에 대한 대집행 또는 수인 의무를 대집행할 수는 없죠. 특히 이제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데요. 자,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건축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요, 건축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누구도 건축을 할 수 없죠. 부작위 의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졌어요. 그러면은 부작위 의무 위반이죠. 맞죠?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거는 부작위 의무 위반이죠. 그럼 부작위 의무 위반으로 바로 대집행할 수 있겠느냐?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정명령을 해야 되죠. 자진해서 철거해라. 그러면 자기 의무가로 바뀌죠. 부작위 의무가 자기 의무로 전환되잖아요. 시정명령을 하면.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대집행하는 거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률의 근거는, 자, 부작위 의무를 부여할 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집행은 비례 원칙에 의해서 최소 침해 원칙, 더 적은 침해를 가하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데, 대집행 말고 이거보다 더 덜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그 다음에 불이행을 방치함에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이거는 불확정 개념이잖아요. 예, 불확정 개념인데 불확정 개념이 있다고 해서 항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 판단에는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예. 예, 그 예에 대해서는 밑에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대집행법 2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끝에 보면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재량행위잖아요. 해석상으로 문헌상으로는요. 그런데 기속행위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심의 공익상에 아까 뭐라고 그랬지?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을 인정되는데 이거를 재량행위로 해석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때는 그때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도 권한의 소재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100% 재량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로 끝나도. 예. 자, 대집행의 절차는요. 대집행의 절차는 자, 이런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자, 이 무허가 건물을 대집행하는 거잖아요. 이 무허가 건물을 대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정명령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시정명령이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철거명령이죠. 철거명령. 자, 철거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 하자승계론에서요. 처음 하는 게 계고죠. 계고. 그 다음에 대집행영장의 통지예요. 그 다음에 대집행의 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의무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지금 행정청에서 부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청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계고, 최초의 계고만 행정행위가 되고 처분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었고요. 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요거는 행정행위는 아닌데 아까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은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비용 청산은 당연히 처분이고요. 그렇죠? 하자승계론에 의하면은 어디에서 벽이 생겨요? 여기서 벽이 생기죠? 맞죠? 요거는 하명이고 의무이행 행위고 요거는 집행행위잖아요. 여기서 벽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뭘 근데 이해하셔야 되냐면 352페이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집행의 실행이에요. 대집행의 실행이, 자, 어떤 사람이, 그죠? 철거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집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철거하는 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지만, 그죠?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 자체는 대체적 자기 의무지만, 이분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죠. 이분의 점유를 풀게 하는 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한 대집행 중에 이런 저항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가 일단 쟁점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판례나 우리나라 일반적인 견해는 그런 권한까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대집행으로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영화에 나오는 철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영화 속에 나오는 철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제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뭘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집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도단행 가처분, 민사소송의 명도단행 가처분을 받아서 법원 집행관이 철거를 하거나, 두 번째는 철거 용역회사가 또는 행정청의 철거 반원이 누구랑 같이 와요? 경찰이랑 같이 오는 거죠. 경찰이랑 같이 와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이분이 저항하겠죠. 그러면은 이분을 공무집행 방해죄나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다음에 대집행을 실행하는 거죠. 이게 무리해서 진행되면은 용산 참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집행에 관한 얘기 다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이에요. 자,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이에요. 이 건물을 철거하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뭐였습니까? 대집행이었죠. 대집행하지 말고요. 철거 명령을 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몇 월 며칠 날까지 스스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을 내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또 철거를 안 하면은 또 한 6개월쯤 후에 또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스스로 철거 명령을 이행하겠죠. 이거를 이행강제금의 부과라고 그래요. 자,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그죠? 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개념상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죠.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대집행하고 목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상의 제재, 뭐 과태료나 아니면 행정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하기 전이에요. 시정명령을 했어요. 시정명령을 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났어요. 상당 기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장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부과돼 있어요. 부과돼 있고 아직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상태예요. 그 징수를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변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는 거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월요일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직접강제예요. 직접강제는 행정상의 의무불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의무행위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어떤 유흥주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문을 폐쇄해버려요. 영업소 폐쇄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직접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징수예요. 강제징수. 이거는 행정상 금전급부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강제징수입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을 하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독촉, 압류, 공매, 그죠? 청산 이런 절차들을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강제입니다. 365페이지에요.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위험 또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로 실현하는 것을 행정상의 즉시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다른 점은 의무불행이 선제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문제고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경찰관이 하는 어떤 표준적 직무행위들이 있죠. 그죠? 예, 뭐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불신검문한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행정상 즉시강제는요. 일단 급박성의 원칙이죠. 급박해야 367페이지입니다. 급박성의 원칙입니다. 목적의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비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필요성의 원칙이라든지 협의의 비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고요. 넘어갔어요. 행정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형벌하고 그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정질서벌이 있다. 이거 뭐 디테일한 거는 뭐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특별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3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7페이지.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자,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에요. 예. 것들인데 오늘날 행정현실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행정집행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집행이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게 이제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아주 개요들만 설명하면 가산금하고 가산세가 첫 번째로 얘기가 됩니다. 가산금하고 가산세는 뭐 아주 쉬운 얘기예요. 예컨대 납기가 있잖아요. 세금에.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은 가산세가 붙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죠. 요거는 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개요를 설명할 거고요. 어차피 행정기본법에 과징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오늘은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요.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전공 안 하신 분들도 상식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공급곡선이고 이게 수요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파레토 최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담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임의적으로 독점화시키는 거죠. 담합은.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담합을 하면 공급곡선을 이쪽으로 상승시키죠. 맞죠? 경제학, 미시경제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독점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독점인 것처럼 만드는 게 단합행위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되잖아요. 원래 여기서 형성이 돼야 될 게 여기서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독점 이익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독점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결과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이 이익은 소비자의 손해죠. 그쵸? 근데 소비자들 개개인이 받은 손해는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소송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민사적으로 집단 소송을 제도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결합시켜가지고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대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불법 행위자한테 귀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뺏어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과징금이에요. 그죠? 이 과징금은 이 부정한 이익의 환수죠. 기본 목적이. 부정이익의 환수, 이익의 환수 더하기 이 부정이익보다 더 많이 걷어낼 수도 있죠.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제재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징금의 본질은 부정이익의 환수 더하기 제재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경제법적인 어떤 부정이익의 환수를 본래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불러요. 본래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버스 운송 사업이에요. 그죠? 시내버스 333이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영업정지 3개월을 받는단 말입니다. 영업정지 3개월을 받으면은 시내버스 333도 제재가 가해지지만 부수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문제죠.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곤란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영업정지 3개월을 안 받았으면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그 영업이익을 대신 환수하는 거죠. 영업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이라고 그래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자, 본래 의미의 과징금이 있고요. 변형된 과징금이 있어요. 요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 과징금 제도가 이제 남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남발이 되냐면은 지금은 이 공익사업가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공익사업이 아닌 것에도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그쵸?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아서 좋고, 그죠? 그 의무 위반자는 계속 영업할 수 있어서 좋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이 과징금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일단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하고요, 형벌인 벌금하고 같이 병가할 수 있잖아요. 형벌의 목적하고 과징금의 목적은 다른 거잖아요. 병가되는데 실제로는 의무 위반자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처벌 아니냐. 헌법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중처벌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주장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은 형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고 개념상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제재의 총합, 과징금 더하기 벌금의 양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총량을 넘어서면은 비례 원칙이 어긋나는 수는 있겠죠. 그다음 범칙금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비금전적 수단으로서 공급 거부, 그다음에 관어사업의 제한, 법위반 사실의 공표, 그다음에 차량의 사용 금지,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 철회, 국외여행의 제한, 취업의 제한 이런 등등의 새로운 의무이행 학부수단들이 대두되고 있다. 근데 이 새로운 의무이행 학부수단을 항상 그 고려할 때 검토할 때 고려돼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행정의 법원칙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주로 부관과 그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의무행학부 수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행정의 실효성 학부선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